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좀 지금 끊겨져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었냐면은 어떤 디렉티버티라는 거를 정의를 했었는데 이 디렉티버티는 뭐였냐면 푸리에 트랜스폼의 어떤 AX라는 함수의 푸리에 트랜스폼이고요. 이때 F는 어떤 람다분의 사인 세타. 그렇죠?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파워를 가진 울트라사운드가 생성돼서 나가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AX라는 게 뭐였냐면은 요 AX가 어퍼처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퍼처 펑션이 뭐냐면요. 우리가 트랜스듀서가 여기가 X축일 때 트랜스듀서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분의 L에서부터 2분의 L, L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트랜스듀서가 있다고 하면 요 AX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로고 그죠? 이쪽에는 1의 값을 가지는 요게 AX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트랜스듀서의 공간적인 분포를 뭘 하면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그죠? 그러면 특정한 방향으로의 울트라 사운드에 생성되는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게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요거를 여러분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F를 요거를 대입을 하면은 어떤 식이 나왔었냐면요. 그러면 요게 요렇게 나왔었습니다. 이게 L 싱크의 람다분의 파이 사인 세타 L 이렇게 나왔고요. 요게 뭐가 되냐면은 요쪽 가로축이 요게 사인 세타라고 하면요. 이게 세타에 대해서는 사실 그리기 힘들거든요. 세타가 그리기 힘들기 때문에 요 사인 세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게 싱크 함수인데 최대값은 L이고요. 싱크 함수 잘 알죠? 요렇게. 그죠? 뒤로 갈수록 이렇게 크기가 줄어들잖아요. 이때 만나는 요 점의 좌표가 뭐냐면 요게 L분의 람다, 요게 L분의 2람다, 요게 L분의 3람다가 되고요. 이건 뭐 마이너스 L분의 람다, 마이너스 L분의 2람다. 이런 싱크 함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요 싱크 함수가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요 세타, 뭐 사인 세타는 세타하고 비례하잖아요, 정확하게. 그죠?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세타가 제로이면 그러니까 제로인 쪽으로 가장 크게 이제 파가 나가고요. 그죠? 근데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뭐예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우리가 특정한 한 방향으로만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실제로 한 방향으로 안 나가고 세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트랜스듀서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죠? 센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요 세타 이쪽 방향으로도 어느 정도의 울트라 사운드가 생성이 돼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실제로 약간 부채꼴 형태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죠? 나가는데 요 각각의 요게 지금 세타죠. 요 각각의 방향별로 보면은 세타가 제로인 방향으로 가장 크게 나가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세타가 커지면은 그 크기가 나가는 방향의 크기가 조금 작아지죠. 이 패턴 자체가 이런 싱크 함수 형태를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이게 이제 디렉티버티 펑션이라는 거였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통짜로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트랜스듀서를 쓴다 그랬어요? 안 쓴다 그랬어요? 안 쓴다 그랬죠? 왜 안 써요? 우리가 이 통짜로 되어 있는 트랜스듀서를 써가지고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얻으려면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갔다가 돌아오는 걸 보면은 갔다가 돌아오는 경로상에 있는 어떤 여러 조직들의 어떤 프로퍼티 같은 거를 알 수는 있지만 그죠? 근데 그 방향 말고 다른 쪽의 방향을 같이 알아야 영상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상을 얻으려면 이 트랜스듀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회전을 시켜야 되죠. 돌려야 되죠. 사람 몸통이 있으면 몸통 주위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 여러 방향에서의 어떤 물질의 성질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초음파 시스템 자체를 CT처럼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는 비효율적이니까 이 MRI에서처럼 돌리지 않고 뭔가 영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사용하냐면 트랜스듀서를 이렇게 하나짜리로 만드는 게 아니고 요거를 어레이 형태로 만든다 그랬죠. 쪼개서 이런 여러 개의 트랜스듀서를 가지고 있는 이런 트랜스듀서 어레이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쪽 방향 말고요. 예를 들어 이쪽 방향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거를 보내려고 하면
요거는 거리가 멀고 여기서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죠? 요 트랜스듀서에서 먼저 쏘고요. 순차적으로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쏘면 얘가 마치 보세요. 지금 보면은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 예를 들면 요게 이제 수직이라고 하면 그죠? 트랜스듀서를 이렇게 회전시킨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시간 간격을 잘 조절을 하면요. 그죠? 그럼 얘가 여기서 발생시킨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어떤 한 점 한 점이 전부 다 포인트 소스가 된다 그랬죠. 그죠? 요 점에서 만들어진 거 이렇게 퍼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가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는 요쯤에 도달할 때. 그죠? 요쯤에 도달할 때 얘는 뭐 여기 도달하고 이런 시간 간격으로 우리가 순차적으로 우리가 쏴주게 되면은 그러면 마치 트랜스듀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얘들을 다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이 어레이 트랜스듀서를 그죠? 멀리 떨어져 있는 애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쏘기 시작을 해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애를 가장 늦게 쏘면 마치 이게 기울어져 있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레이 트랜스듀서를 사용한다는 거죠. 요거 이해되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레이 트랜스듀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실제적인 어레이 트랜스듀서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 다음에 가정을 뭘 했냐면 여기 있는 어파처 펑션을요. 여기 있는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점이 2분의 L이고요. 요 점이 마이너스 2분의 L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트랜스듀서와 이웃하고 있는 트랜스듀서 사이에 요 거리를 우리가 D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디렉티버티 펑션은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결과가 L 싱크에 파이 LF 컨볼루션에 D분의 1에 시그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델타의 F 마이너스 D분의 N F는 람다분의 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여기 자세히 보면요. 여기 F가 람다분의 사인 세타가 들어가면은 요 F에 람다분의 사인 세타가 들어가면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은 뭐하고 똑같아요?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맞나요? 요거 똑같죠? 요거 같은 거예요, 요거. 그죠? 자, 요거하고 똑같은 요 싱크가 여기 보면 뒤에 있는 이건 뭐예요? 요게 임펄스 트레인이죠. 요것도. 맞나요? 우리가 임펄스 트레인을 프리 트랜스폼 하면 또 임펄스 트레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펄스 트레인인데 요 임펄스 트레인을 컨볼루션을 했으니까 뭐가 돼요? 요 놈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실제로 디렉티버티를 그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있고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에 대해서 그리기 힘드니까 사인 세타에 대해서 그리면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싱크 있잖아요. 요거 싱크. 그죠? 요 싱크에서 여러분들 요 만나는 점이 뭐였어요? 요게 L분의 람다였습니다. 그죠? L분의 람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영상이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이게 반복돼요. 그죠? 근데 요 폭이 얼마냐? 폭이 얼마냐면 요 값이 D분의 람다가 됩니다. 이게 D분의 N이니까 N이 1이면은 F-D분의 1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근데 F가 람다분의 사인 세타니까 실제로 우리가 요거 값을 가지는 게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냐면 사인 세타가 우리가 변수니까
우리가 계산해 보면 d분의 람다만큼 병행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d분의 2람다, d분의 3람다인데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지만 여기 람다라는 건 일정하고요. 람다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생성하는 울트라사운드의 파장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울트라사운드의 파장은 일정한 값이잖아요. 고정된 값이잖아요. 그죠?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펄서라는 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듀서는 자체 공명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특정한 주파수만 발생을 시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람다는 일정한 값이에요. 자, 람다는 일정한 값이고 D하고 L을 생각해 보면은 L은 이만큼이 L이고 D는 요만큼이 D니까 D가 훨씬 작죠. D가 훨씬 작으니까 D분의 람다가 L분의 람다보다 훨씬 더 큰 값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 언제다? 요 각각의 트랜스듀서가 이렇게 임펄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죠? 한 점이라고 포인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포인트 트랜스듀서라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알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포인트 트랜스듀서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죠. 맞죠? 그래서 실제적인 이제 트랜스듀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좀 지우면 좀 애매하긴 한데, 자,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저것까지는 지난 시간에 한 거고요. 자, 트랜스듀서가 마찬가지 2분의 1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인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실질적인, 그죠? 실제적인 이렇게 요런 이제 트랜스듀서들의 어레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죠? 이때 여러분들 여기 제로가 있을 거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요 트랜스듀서의 요 폭 있잖아요. 폭. 그죠? 요 폭을 우리가 W라고 하겠습니다. W. 위스. W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의 트랜스듀서의 왼쪽 끝에서 그 다음 트랜스듀서의 왼쪽 끝까지, 아니면 이렇게 말해도 되고, 아니면 하나의 트랜스듀서의 센터에서부터 다른 트랜스듀서의 센터까지. 그러니까 트랜스듀서 사이의 거리 있죠. 요 사이 거리는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포인트 임펄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고 동일해야 되니까 요걸 뭐라고 놔야 될까요? 아까 임펄스일 때 요거를 D라고 했었죠. 그죠? 요거는 D고요. 요거의 위스가 W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어떤 트랜스듀서 시스템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에 대한 어퍼처 펑션은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요 X가 있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L, 2분의 L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0 됐다가 1 됐다가 0 됐다 1 됐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되죠. 맞나요? 여기 1이고요. 여기 0입니다. 그쵸? 자, 요 상황에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폭이 얼마? 요게 W고요. 그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가 D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뭐냐면은 렉트 펑션의 어떤 트레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임펄스 펑션의 트레인이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어퍼처 펑션을 수식으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요 AX라는 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렉트 WX라고 되어 있는데, 렉트 WX라는 거는 이거 사실 우리가 그 전에 따로 정의했던 건 아닌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폭이 W인 렉트 펑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폭이 W인 렉트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이제 제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이렇게 파이 이런 형태로 나타내면 W분의 X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게 요겁니다. 그렇죠? 자, 요게 있고요. 요거에다가 컨볼루션 마이너스 n에서부터 n까지 델타의 x 마이너스 nd. 요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델타 펑션하고 어떤 함수하고 사이에 컨볼루션을 하면 뭐가 돼요? 원래 함수를 델타 펑션이 제로 되는 만큼 시프트를 시켜주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예를 들어서 2n 플러스 1개라는 뜻이네. 그죠? 어떤 이게 2n 플러스 1개의 이런 어레이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엘리먼트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거만큼 요거를 이제
카피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죠? 반복시켜주는 거죠. 가운데 있는 거를 이렇게 반복시켜서 쭉 늘어주는 거죠.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노미 시스템에서 다 배워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쓴 거를 우리가 또 좀 고쳐주면요. rect wx 컨볼루션에다가 다시 요 안에 있는 요 시그마 부분을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ect l 곱하기 시그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x 마이너스 nd라고 쓸 수 있죠. 왜 이런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요건 뭡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간격이 d인 임펄스 트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있으면은 임펄스 트레인인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간격이 d를 가지고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임펄스 트레인인데 요게 그죠? 요거하고 렉트 L이라는 건 뭐예요? 폭이 L인 렉탱귤러 펄스하고 두 개를 곱해주니까 폭이 L인 렉탱귤러 펄스는 요런 놈이죠. 그죠? 요거 두 개 곱하면은 0인 부분은 다 사라지니까 요게 결국은 폭이 L인 요런 그러니까 전체적인 폭이 L인 요런 임펄스 트레인만 남게 되죠. 그죠? 그게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요거를 요렇게 쓸 수 있죠. 이해돼요? 이거 자세하게 이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 해보자는 거죠.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컨볼루션은 뭐가 된다? 곱이 되고요. 곱은 뭐가 돼요? 곱은 컨볼루션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은 W의 싱크의 파이 WF가 되고요. 앞에 거는 곱하기 요 앞에 있는 렉트 L은 L 싱크의 파이 LF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요거는 이제 컨볼루션이 되니까 컨볼루션에 뒤에 있는 임펄스 트레인을 컨볼루션을 하면은 D분의 1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델타의 F 마이너스 D분의 N이 됩니다. 이게 AX를 프리 트랜스폼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디렉티버티라는 요 D세타라는 놈은요. D세타는 저기 있는 AF에다가 F 대신에 뭐 대입한 거예요? 람다분의 사인 세타를 대입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저놈에다가 이제 람다분의 사인 세타를 대입하면 되겠네. 그죠? 자, 요렇게 하고 나면요. 자, 네, 결론만 얘기를 할게요. 결론만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아까 여기 자세히 보면요. 내가 아까 지워버렸는데 공간이 없어서 지웠는데요. 요 뒤에 있는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 아까 전에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이제 F가 람다분의 사인 세타일 때 요 놈이 어디 나왔어요? 아까 뭐 얘가 이렇게 렉탱귤러 펄스들의 트레인이 아니고 뭐일 때? 임펄스. 그죠? 임펄스 트레인일 때. 임펄스 트레인일 때 디렉티버티 계산한 게 요거죠. 맞습니까? 그죠? 임펄스 트레인의 디렉티버티에다가 뭐가 곱해져 있어요? 요 놈이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아까 그림 그려서 봤습니다. 여기 있네. 요겁니다. 요거. 그죠? 맞습니까? 요 놈? 요 놈이 여기 있는 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네모. 그죠? 요 놈 앞에 요게 곱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요 싱크 함수가 곱해져 있는데 요 싱크 함수가 곱해져 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요 함수의 그래프가 요건데 그죠? 요 놈의 뭐가 어떻게 보면 앰플리튜드가 요런 함수 특성을 가진다는 거죠. 곱해져 있으니까. 그죠? 요 놈의 앰플리튜드잖아요. 크기죠. 그죠? 요게 뭐냐? 요거는 그림을 그려보면 요것도 싱크는 싱크인데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면요. 어떻게 생긴 싱크냐면요. 요게 뭐 높이는 일단 뭐 무시하고 요게 아주 큰 이런 파장을 가지고 있는 싱크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요게 요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게 요거예요. 알겠어요? 자, 요렇게 되고요. 그럼 요거를 실제로 그러면 아까 여기 있던 요런 싱크들 있잖아요. 요거를 요거의 크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그림을 그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있으면 요게 마찬가지 사인 세타고요. 그다음에 요게 그림이
그리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되고 자 일단 첫 번째 싱크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죠? 자, 두 번째 싱크가 지금 보세요. 여기 큰 싱크만큼의 앰플리튜드를 가져야 되잖아요. 얘 크기가 확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두 번째 싱크는 이렇게 되고 여기도 대칭으로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싱크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얘들의 앰플리튜드가 최대 앰플리튜드 있죠. 최대 앰플리튜드가 이런 싱크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싱크가 곱해져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요게 안 곱해져 있고 요게 1일 때, 안 곱해져 있을 때는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싱크가 반복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요 놈이 곱해져 있는데 요 놈이 곱해지게 되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요렇게 요게 앰플리튜드가 작아지잖아요. 여기. 그죠? 작아져서 이 큰 놈에다가 여기 작은 요런 싱크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서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용어가 이 앞에서 이미 설명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자 여기 있는 요 옆에 있는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사실 0, 0일 때 그죠? 0일 때 세타가 0일 때 똑바로 나가는 성분이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메인 로브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요 자잘한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사이드 로브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사이드 로브라고 부르는데 여기 옆에 생겨나게 되는 요런 또 다른 싱크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요. 우리가 그레이팅 로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그레이팅 로브들이 있죠. 그죠? 사이드 로브하고 다릅니다. 이거 이제 메인 로브고 이건 사이드 로브인데 그레이팅 로브라는 거는 또 다른 싱크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X 방향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세타가 0인 이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보내고 싶은데, 그죠?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이게 세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려서 보면은 물론 이쪽 방향으로 이제 크게 나가죠. 크게 나가면서 이 주위 방향으로도 이제 조금 약하지만 이제 나가는 성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뜬금없이 이쪽 방향으로 되게 큰 초음파가 만들어져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린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것만 알고 싶은데 근데 뜬금없이 세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80도 있는 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놈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원치 않는 거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없애줘야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쪽 방향으로 나갔다가 이쪽에서 뭔가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은 뭔가 여기 또 신호가 측정이 될 거 아니에요. 얘네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레이팅 로브는 가능하면 줄여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아까 본 것처럼 요 놈의 좌표는 뭐였어요? 요 놈의 좌표는 L분의 람다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놈의 좌표는 뭐였어요? 요 놈의 좌표. 아까 저기 D분의 람다죠. 그죠? 맞나요? 자, 요 바깥쪽에 그려놓은 요 파란색 있죠? 요 파란색에 여기 X축하고 만나는 요 점에 요게 뭐냐면은 요게 W분의 람다입니다. 요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 여러분들 여기서 W가 커요? D가 커요? 무조건 D가 크죠. 그죠? W가 더 작잖아요. W가 더 작으니까 W분의 람다가 D분의 람다보다 더 크겠죠. 맞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자, 이게 지금 뭐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트랜스듀서의 어레이를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세타 이퀄 0 방향으로 그죠? 요 지축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초음파를 보낸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각 방향별로 나가게 되는 음파의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런 이제 그레이팅 로브를 없애야겠네, 최대한.
자, 그럼 그레이팅 로브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응? 그레이팅 로브를 없애려면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학기 수업 동안 별로 대답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신호를 어떻게 잘라? 어떻게 잘라요? 신호를. 이건 어떻게 자르죠? 자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각각의 어떤 방향별로, 그러니까 세타가 0일 때, 1도일 때, 2도일 때, 3도일 때 각각 방향들별로, 그죠? 방향별로 얼마나 큰 크기의 음파가 만들어져서 나가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패턴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0도로 보내고 싶을 때 0도로만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요런 식의 결과가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싱크가 아니고. 그죠? 이게 제일 좋은데, 근데 실제로는 다른 방향으로도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근데 이런 그레이팅 로브가 있으면은 이게 가다가 원래 그레이팅 로브라는 게 없으면은 그러면 가운데가 제일 세고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 줄어들잖아요. 크기가. 그죠? 근데 그레이팅 로브라는 게 있으면은 가다가 좀 줄어들다가 엉뚱한 방향에서 갑자기 크기가 커졌다가 다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얘네들의 어떤 반사돼서 오는 정보들을, 그죠? 뭔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엉뚱한 곳에서의, 뭐 예를 들어 이쪽에서 많이 반사하는 놈이 있으면은 그런 놈 때문에 실제로 이쪽 방향을 보고 싶은데 엉뚱한 방향의 정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힌트를 주면 요걸 없애야 돼. 요걸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거죠. 없애려면. D를 줄인다. D를 뭐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D를 그냥 무작정 줄여버리면 안 되죠. 그럼 W는 어떻게 하고?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D하고 W가 비슷해지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그레이팅 로브의 센터가 되는 게 D분의 람다죠. 맞나요? 근데 여기 우리가 앰플리튜드에 해당되는 요 싱크가 X축하고 만나는 포인트가 W분의 람다죠. 만약에 W분의 람다하고 D분의 람다가 같아지면 요 그레이팅 로브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D하고 W가 같아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D하고 W가 같아지면 요게 파란색이 커브가 이렇게 되니까 요 그레이팅 로브의 앰플리튜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레이팅 로브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하나짜리 통짜 하나짜리죠. 하나짜리의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죠. 어레이가 아니라 틈이 없어지니까. 맞나요? 틈이 없어지니까 하나짜리니까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하나짜리로 했을 때는 이런 싱크 하나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싱크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그레이팅 로브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어레이를 사용을 해야지만 특정한 방향으로 음파를 보낼 수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어쨌든 어레이로 만들려면 뭔가 틈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어레이라는 거는 두 개 사이에 분리가 되어 있어야 어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하면 D하고 DW가 가능하면 똑같이는 못 만들지만 가능하면 같아지도록 만들어야 그레이팅 로브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크기가 가능하면 같다. W라는 거는 이 트랜스듀서의 어레이의 위스고, 그죠? 그 다음에 D라는 거는 각각의 트랜스듀서 사이의 거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거의 같다는 얘기는 각각의 트랜스듀서 사이의 갭이 뭐 거의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험 예상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레이를 만들 때 요 틈을요 아주 가늘게 잘 가공을 해가지고 얘네들 틈 뭐 요거를 G라고 합시다. G를 가능하면 0에 가깝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어레이를 만들 때.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설명하려고 지금 이런 수식을 지금 전개를 한 겁니다. 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여기 있는 그레이팅 노브들을 많이 없앨 수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요. 우리가 사실 여기 보면은 이런 싱크함스 형태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음파를 집중해서 쏘고 싶잖아요. 얘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서 나가는 거는 사실 정확도를 떨어뜨리니까 레졸루션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특정한 딱 하나의 방향으로 이렇게 음파가 날아가서 그 방향에서 이렇게 반사돼서 날아오는 게 제일 좋겠죠. 이상적이죠. 맞나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여러 방향으로 나가니까 여기 있는 요게 메인 로브라고 불렀죠. 메인 로브의 폭은 어떻게? 좁으면 좁을수록 좋겠죠. 맞습니까? 자, 메인 로브의 폭이 좁아지려면은 어떻게 되면 될까요? 두 가지. 이거는 쉬워요. 메인 로브의 폭을 좁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뭐? 그죠? 이게 요 만나는 점이 L분의 람다니까 L을 키우면 돼요. 트랜스듀서 어레이가 있어요. 어레이 트랜스듀서를 긴 걸 쓰면 돼요. 그죠?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람다를 줄이면 되죠. 람다는 파장입니다. 그죠? 파장은 주파수하고 뭐예요? 반비례하죠. 그죠? 맞습니까? 그 얘기는 파장을 줄인다는 얘기는 주파수를 뭐 하면 돼요? 높이면 됩니다. 그죠? 하이 프리퀀시의 초음파를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고주파의 주파수를 사용하면 고주파의 초음파를 사용할수록 더 직선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안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안 퍼지면 레졸루션이 올라갑니다. 레졸루션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계속 나왔지만은 우리가 두 개의 이런 점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점을 잘 구별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얘네들이 어차피 내보내는 것 자체를 퍼져서 내보내는 거하고 이렇게 좁게 내보내는 거하고 그죠? 맞나요?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퍼져서 내보내면은 그럼 얘도 들어오고 얘도 들어오니까 받아들이는 정보 가지고 쟤들 두 개를 구별하기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레졸루션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 주파수가 높은 초음파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파수가 높은 초음파를 사용을 하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항상 고주파를 사용하면요.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테뉴에이션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고주파를 사용하면요. 많이 못 뚫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음파를 가지고 결국은 뭐 배를 본다라고 하면 배에다 갖다 대고 그죠? 깊은 곳에 있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죠? 고주파를 사용하면요. 표면에 가까운 것밖에 못 봐요. 깊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테뉴에이션이 많이 일어나서.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고주파를 사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SNR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징에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정도의. 그래서 자,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주파를 사용하면서 SNR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이 파워의 고주파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이 파워의 고주파를 또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초음파는 뭐가 장점이라 그랬죠? 안전이 장점인데 하이 파워를 사용하면 그 안전이라는 장점이 사라지게 되겠죠. 초음파 자체가 전혀 안전하지 않게 됩니다. 초음파 가지고 암세포 태우고 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하이프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인텐시티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초음파를 한 곳에다 집속을 시켜가지고 어레이를 뭐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서 얘네들의 페이즈를 조절을 하면은 한 곳에 모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모이게 만들어서 그쪽에 하이 파워를 주면은 암세포 같은 거 다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런 기계도 있거든요. 초음파가 되게 하이 파워 초음파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 파워의 고주파를 사용하면은 사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지만 인체에 대해서 유해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는 정해져 있어요. 보통은 10MHz. 그러니까 보통 사용하는 프리퀀시가요. 2에서부터 10MHz 정도의 주파수를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의료 영상을 위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L을 늘리면 됩니다. L. 그죠? 그러니까 트랜스듀서의 사이즈를 늘리면은 좀 더 이제 포컬하게, 그죠? 좀 더 이제 요 메인 로브의 폭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폭을 늘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한 가지 힌트를 주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사용하는 요 W 있잖아요. W. 그죠? 요 W나 아니면 D 있잖아요. 요놈도 뭐 거의 다 비슷한 오더니까. 얘네들의 오더는 일반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초음파의 웨이브랭스 있죠. 초음파의 람다하고 비슷한 오더를 가지게 됩니다. 얘네들은. 그렇죠? 람다하고 비슷한 오더를 가지게 하는데요. 자, 얘가 람다하고 비슷한 오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W나 D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고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W나 D의 길이 고정된 상태에서 L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L을 늘리면 아니 얘네들 길이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길이인 L이 2배로 늘어나게 되면 요 트랜시스터 어레이의 개수가 2배로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길이가 3배가 늘어나면은 개수가 3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개수가 3배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 사실은요, 아까 전에 봤지만 이쪽 방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임의 방향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어때요? 우리가 타이밍을 조절해 줘야 되잖아요. 맞나요? 타이밍 조절하려면 트랜스듀서 어레이 하나하나에다 다 뭐가 붙어야 될까요? 다 어떤 전자회로가 붙어야 됩니다. 일렉트로닉스가 다 붙어야 돼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트랜스듀서 어레이를 100개 사용하다가 그죠? 얘네를 300개 사용하는 걸로 늘렸다. 그러니까 이 메인 로브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했더니 일렉트로닉스가 3배가 더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컨트롤도 어려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무한히 늘리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L은 어느 정도 길이를 사용을 하냐면요. 보통 1에서부터 10cm 정도로 사용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폭이 넓으냐? 이건 이제 사용하는 용도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아주 이게 하이엔드 프로덕트다라고 하면은 그럼 뭐 예를 들면 10MHz에 10cm 정도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냥 휴대용으로 간단하게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초음파, 뭐 그렇게 하이 레졸루션이 필요 없는 그런 거다라고 하면은 뭐 2MHz에 1cm 정도만 사용을 하겠죠. 그죠? 그럼 뭐 이거는 이제 가격이 쌀 거고, 이건 이제 가격이 많이 비싸지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디렉티버티라는 거, 요 개념, 사실 요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한 방향으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한 거를 사실은 이제 뭐 이게 돌아갔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죠? 타이밍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하면은 사실 그 보내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런 또 이제 마찬가지 이런 디렉티버티 같은 거 다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이제 좀 더 이제 수식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루진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알겠죠? 어떻게 하는 건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면 거의 다 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나머지 부분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 전에 펄서하고 트랜스듀서 얘기를 했었는데 펄서하고 트랜스듀서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리미터라는 게 있는데요. 리미터라는 거는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이거 뭐 회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할 건 아니니까. 리미터라는 거 뭐였냐면, 자, 리미터. 네. 자, 리미터는 뭐냐면 일종의 프로텍션 서킷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 트랜스듀서는 여기다가 우리가 펄서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이제 웨이브를 만들어내고요, 음파를 만들어내고, 그죠? 그렇게 만들어낸 거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거를 이 트랜스듀서가 다시 측정을 하거든요. 전압으로 바꿔진 거를. 그죠? 그러면 이 트랜스듀서 자체에 어떤 서킷이 연결이 돼 있을 텐데, 이 서킷은, 그래서 보세요.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사실은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큰 볼티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죠? 근데 실제로 나가가지고 반사돼가지고 돌아오는 애는 크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작습니다. 작은 애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서킷에 지나가는 어떤 볼티지, 전류는요, 상당히 큰 볼티지도 걸리면서 상당히 작은 볼티지도 걸리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상당히 큰 볼티지는 큰 볼티지를 다루는 서킷이 필요하고요. 작은 볼티지는 작은 볼티지를 다루는 서킷이 필요한데, 그죠?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여기 있는 큰 볼티지를 가지고 있는 이 큰 전류가
작은 전류를 다뤄야 되는 서킷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어떻게 보면 아이솔레이션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여기 있는 리미터입니다. 일종의 프로텍션 서킷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펄스는 볼티지가 대충 뭐 100V 정도 됩니다. 그죠? 대략적으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리시빙하는 에서 사용하는 볼티지는요 1V 피크 투 피크 정도예요.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볼티지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막아주기 위한 일종의 프로텍션 서킷을 우리가 리미터 서킷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리미터라는 게 이제 울트라 사운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얘기고요. 여기서 리미터를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 받아들이는 곳에서 측정되는 요 시그널 자체가 상당히 작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앰플리파잉을 시켜주기 위한 어떤 프리앰프 서킷이 붙게 되고요. 여러 가지 노이즈 성분 같은 걸 걸러주게 되는 어떤 필터 서킷 같은 것도 붙게 되죠. 그렇죠? 이건 일반적인 어떤 생체 신호 측정하는 장치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요 다음에 이제 뭐가 또 붙었냐면 TGC라는 게 붙었었어요. TGC. 그렇죠? TGC가 뭐의 약자냐면 얘기했지만 저번에 타임 개인 뭐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의 약자입니다. TGC라는 게.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요. 여기서 트랜스듀서에서 만들어가지고 어떤 웨이브를 발사를 시킨 다음에 그죠? 여기에 반사돼 가지고 돌아오는 애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있는 곳에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애하고 두 개 사이에 사실은 타임 딜레이를 가지고 요 경로 사이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아무래도 멀리 갔다가 돌아오면은 가는 동안에 어테뉴에이션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돌아오는 똑같은 크기가 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게 1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도 마찬가지 1이 들어오면은 실제로 반사되는 양은 0.5, 0.5로 똑같은데 그죠? 근데 실제로 여기는 1이 가면은 여기는 1이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미 반사도 되고 어테뉴에이션도 중간에 많이 일어나 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뭐 예를 들면 0.2 정도만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그죠? 0.2에 대해서 50%가 반사되니까 여기서 반사되는 건 0.1밖에 안 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멀리서 오는 애하고 가까이서 반사돼서 오는 애하고 두 개 사이에 물론 타임 딜레이가 있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얼마만큼이 반사돼서 돌아오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공간적으로 멀리서 반사되는 애들은 뭔가 여기서 측정되는 신호에다가 뭔가 개인을 곱해줘가지고 값을 키워주고요. 그죠? 그죠? 가까이서 돌아오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크기의 어떤 웨이트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이팅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얘네들 두 개 사이의 차이는 뭔가 타임 딜레이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대한 어떤 개인의 컴펜세이션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게 돌아오는 애들은 뭔가 좀 더 웨이트를 크게 곱해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를 해주는 이제 장치가 요 TGC라는 장치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TGC라는 거를 거치고요. 이거는 뭐 자세한 거는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이런 건 다 사실 뭐 실험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TGC의 어떤 웨이트를 어떻게 정해줄 것이냐 하는 거는 다 이미 뭐 이론이 다 성립이 돼 있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우리가 실제로 요 트랜스듀서에서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는 이런 웨이브는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펄스를 가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웨이브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한 뭐 4개에서 5개 정도 그죠? 이런 어떤 특정한 이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4개에서 5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웨이브의 패킷이라고 우리가 패킷 이런 거 패킷이라고 하거든요. 웨이브 패킷을 우리가 이렇게 날려보내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갔다가 돌아오는 애도 사실은 우리가 이게 주파수가 달라지는 경우는요. 여기 어떤 오브젝트가 있어서 이 오브젝트가
움직임이 있으면은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애의 주파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오브젝트가 만약에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MHz의 주파수로 초음파를 날려보내면 실제로 반사돼서 돌아오는 애도 10MHz의 주파수를 가진 웨이브가 돌아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사실은 정보를 얻는 거는요. 요 웨이브에 요 포함되어 있는 주파수, 물론 이 주파수 자체를 사용하는 게 이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그런 이미징인데요. 그게 아니고 오브젝트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요 주파수 자체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럼 어디에 정보가 담겨 있을까요? 요거의 어떤 형태, 그죠? 요 웨이브의 앰플리튜드의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하고 같은 거예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하고 같은 거죠. AM 모듈레이션하고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되겠네. 어떤 인벨롭이 있고요. 인벨롭이 있고 인벨롭에 어떤 뭐 여기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사인이라고 써도 되고요. 인벨롭에 코사인의 2파이 어떤 F 특정한 주파수 T. 특정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코사인의 이런 형태의 인벨롭이 곱해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앰플리튜드죠.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있는 인벨롭만 알고 싶은 거잖아요. 요거는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측정되는 신호가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인벨롭만 따로 분리해 가지고 보고 싶은 거죠.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AM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죠?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되어 있는 신호에서 이런 인벨롭 정보만, 앰플리튜드 정보만 뽑아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디모듈레이션이라고 하죠. 아니면은 제가 여기 그 첫 시간에 이렇게 네모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인벨롭 이가 빠졌네. 잠깐만, 인벨롭 뭐가 맞지? 이가 들어가는 게 맞네. 인벨롭 디텍터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디모듈레이션 어떻게 하느냐? 디모듈레이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신호 처리할 때 배웠나요? 신호비 시스템 할 때 배웠나요? 내 수업 안 들었나?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아까 전에 저기 코사인 공식 물어봤잖아요. 똑같은 건데요. 이거의 코사인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에 실어 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캐리어거든요. 그렇죠? 캐리어 주파수라고 해서 여기 FC라고 적은 건데,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캐리어 주파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인벨롭 정보만 뽑아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요 신호에다가요. 뭘 곱해줘요? 뭘 곱해주냐면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에다가 뭘 곱하냐면 또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줍니다. 요거를. 요 신호에다가 이걸 곱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곱하면 아까 봤던 인벨롭에다가 요게 공식 사용하면 뭐예요? 2분의 1에 뭐 됩니까? 코사인에서 요거 빼기 요거 하면은 코사인 제로니까 뭐예요?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코사인에 요거 두 개 더하면 코사인에 요거의 2배가 되죠. 4파이 FC가 되죠. 맞아요? 그죠? 자, 그럼 요거 보면 뭐예요? 2분의 1의 인벨롭에 이건 DC입니다. 그죠? DC 플러스 주파수가 2FC인, 그죠? 그럼 두 개의 어떤, 이거는 이제 하이 프리퀀시. 그죠? 그러니까 DC 플러스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되는 거죠. 이거 곱해주면. 이해됩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인벨롭을 구할 수 있을까요? 뭐 하면 돼요?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해주면 되죠. 그죠?
필터링을 해가지고 요 주파수 성분을 날려버리면 여기 있는 DC 성분만 남아서 우리가 인벨롭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인벨롭 디텍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앰플리튜드 정보를 따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그렇죠? 자, 이런 인벨롭 디텍터를 거치고요. 그럼 이제 다 했네. 우리가 그 전에 네모로 그려줬던 거 인벨롭 디텍터 끝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개 남았거든요. 뭐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 전에 써놓은 거 한번 보세요. 2개 남았는데 하나는 빔포밍이라는 게 남았고 나머지가 디스플레이죠. 그죠? 자, 빔포밍이라는 게 뭐냐? 사실은 이거 빔포밍만 해도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개념만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빔포밍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뭐 이게 어레이로 되어 있는 이런 트랜스듀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게 사실은 이쪽 방향 대비 이게 세타라고 합시다. 그죠? 자, 세타 방향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얘들의 페이지를 조절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타이밍을 조절을 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웨이브를 보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보내는 요 라인을 따라서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어떤 경계가 있고 어떤 물질값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단요,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날려놓고 나면요, 날려놓은 뒤에는 우리가 날리고 난 뒤에 얘네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가 날아가는 애를, 음파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뭔가 조절해가지고 조이스틱 같은 걸로 조절해가지고 얘네들 방향을, 날아가는 애를 이렇게 막 꾸불꾸불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그냥 떠나보내면 끝이에요. 그죠? 떠나보내면 끝인데 얘네들이 사실은 잘 보세요. 빔포밍이란 건 뭐냐면 얘네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면요, 얘네가 돌아올 때도 요 길을 따라서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웨이브의 성질을 잘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전에 디프렉션, 회절이라는 걸 설명을 할 때 웨이브는요, 각각의 모든 포인트들이 각각의 다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점원이 된다고 그랬죠. 점 소스, 포인트 소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웨이브를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플레인 웨이브를 만들었는데, 플레인 웨이브에서 여기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으면 요게 이제 점 소스가 돼 가지고 다시 여기서부터 발생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하나하나가 다 포인트 소스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이제 경계가 있어서 이제 초음파를 잘 반사를 시키는 경계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반사가 되면은 얘네가 돌아올 때 이렇게 쭉 갔다가 이 웨이브라는 게 그대로 이렇게, 이거는 어떤 레이저 광선이 아니거든요. 그죠? 음파입니다. 그죠? 소닉 웨이브예요. 그 웨이브가 이렇게, 웨이브도 사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웨이브 이렇게 나가다가 여기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애가 요 라인 따라서 그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얘 자체가 또다시 소스가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냐면 여기서 반사된 애들은 이런 식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겠죠?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지금 트랜스듀서 어레이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죠? 여러 어레이들에서 여기 반사된 거에 의한 성분들이 어때요? 다 측정이 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맞나요? 여러 어레이에서 다 측정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나가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거의 이쪽으로 이제 쏠리게 이렇게 나가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까 전에 그 디렉티버티라는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자, 그렇게 놨을 때 실제로 돌아오는 거는 여러 어레이에서 다 측정이 되니까 우리가 빔포밍이란 뭐냐면요, 우리가 발사한 방향은 알잖아요. 세타는 알잖아요. 그죠? 특정한 세타에 대해서 쏘았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의 포인트를 가정을 해서 요 포인트에서 이쪽 방향으로 쐈을 때 요 포인트에서 반사, 여기서 소스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오면은 여기 있는 이런 어레이들에서 어떤 값들이 측정되는지를 미리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점 여기 있는 여러 포인트들 있죠. 요 라인을 따른 여러 포인트들에서 이게 요 포인트 하나하나가 어떤 포인트 소스가 됐을 때,
포인트 소스가 됐어요. 실제로 이거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잖아요. 여기에 포인트 소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죠? 여기서 초음파를 발생을 시키면 되죠. 발생을 시켰을 때 여기서 어떤 값들이 측정이 되는지를 미리 우리가 다 계산을 해놓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를. 그죠? 그래서 이 공간상에 있는 이런 모든 점들, 이런 점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인데, 폴라 코디네이트 상에서의 이런 점들 있죠. 이런 각각의 점들에서 포인트 소스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있는 트랜스듀서 어레이 각각에서, 어레이 엘리먼트 각각들에서 측정이 돼야 되는, 그죠? 그런 신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다 가지고 있으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요, 실제로 우리가 특정한 방향으로 쏘았을 때 여기서 쭉 이렇게 측정되는 데이터 값들이 있으면 그 값들을 우리가 디컴포즈를 해서 분할을 해 가지고 어느 요 위치에서 반사된 양은 얼마인지, 여기서 반사된 거 얼마인지 이거를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빔포밍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학적 이런 알고리즘까지는 이 수업에서 따로 다루지는 않을 건데요.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데이터 시트로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세타 방향으로 쐈을 때 그 세타 방향에 있는 특정한 점에서, 그죠? 특정한 점에 광원이 아니라 점 포인트 소스가 있다라고, 포인트에 어떤 울트라 사운드 소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어레이 트랜스듀서의 각각에 있는 엘리먼트들에서 실제로 어떤 신호들이 측정이 돼야 되느냐 하는 정보를 우리가 데이터로 다 가지고 있으면,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제로 측정된 값을 우리가 역으로 분석을 잘 해보면은, 그러면 특정한 방향으로 쐈을 때 각각의 어떤 점에서 얼마만큼의 반사가 일어나가지고 만들어진 신호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쐈을 때 각각의 위치들마다의 반사된 정도를 전부 다 구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여러분들 여기 0일 때, 아니면 5도일 때, 10도일 때, 15도일 때, 20도일 때, 모든 이런 다양한 방향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요축에서 요쪽, 그죠? 여기 위에 있는 점들, 요점, 그림 그리기 되게 힘든데, 요거 이렇게 요런 점들, 그죠? 요런 디스크리트한 점들에서, 그죠? 반사되는 정도를 전부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이게 초음파가 되게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실제로 스위칭을 되게 빠르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 트랜스듀서가 있으면요. 이 트랜스듀서에서, 그죠? 0도 방향으로 펄스 잠깐 딱 주고, 그죠? 펄스 줬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게 얘네들의 어떤 타이밍, 펄스 주는 타이밍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이거를 5도만큼 틀었을 때 다다닥 펄스를 주고요. 그 다음에 10도 다다닥 펄스 주고, 15도, 20도 쫙 이렇게 펄스 주면서 요 공간을 한번 쫙 훑는 거죠. 그죠? 그렇게 훑으면은 각각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게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요. 이게 아주 순간적으로, 아주 진짜 정말 순간적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공간 정보를 착 얻을 수가 있거든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은 실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요거를 여기 각각의 반사되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영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림으로. 맞나요?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 가면 보는 그런 초음파 영상이 되는 겁니다. 반사 정도가. 알겠죠? 이해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가가지고 초음파 영상을 보면요. 그럼 실제로 보면 다 이렇게 봐요. 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본 사람 있어요? 초음파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해본 사람? 그러니까 초음파 영상을 보면요. 초음파 영상들이 다 이렇게 부채꼴 형태로 영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CT나 MRI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사각형 영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초음파 영상은요. 다 이런 부채꼴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채꼴인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요 폴라 코디네이트 상에서의 각각의 점들에서의 반사 정도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경계라든가 이런 것들마다 이런 반사되는 정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영상화하면은 이 안에 있는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 같은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게 초음파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초음파 설명을
다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모니터를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모니터 자체를 이렇게 부채꼴 형태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모니터의 픽셀 자체는 우리가 렉탱귤러 코디네이트 그리드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 아주 마이너한 일이긴 한데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는 값은 이렇게 이제 요 부채꼴을 따라서 그죠? 요런 원을 따라 가지고 요런 이제 그리드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요거를 우리가 요 렉탱귤러 그리드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이거 변환시켜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CT 리컨스트럭션 숙제할 때 해봤죠? 이걸 뭐 쓰면 돼요? 뭐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죠. 그죠?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런 렉탱귤러 카티전 코디네이트로 우리가 인터폴레이션 한 다음에 이걸 모니터상에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뭐 초음파 영상의 기본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었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 저기 아까 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요. 여기 있는 그 도플러 영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플러 영상은 어디에 사용을 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도플러를 이용을 하면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앞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어떤 물체에 반사돼서 돌아오게 되는 음파는 쏘는 음파의 주파수에 비해서 주파수가 어떻게 돼요? 주파수가 더 빨라지죠. 높아지죠. 주파수 높아지고요. 멀어져 가고 있는 물체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애는 주파수가 낮아지게 되죠. 이게 도플러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예로 많이 드는 게 뭐예요? 그 뭐 기차, 그죠? 지나가고 있는 기차와 다가오고 있는 기차. 다가오고 있는 기차가 소리가 더 크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간적으로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주파수 자체가 더 커지니까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고요. 멀어져 가면은 주파수가 낮아지니까 소리가 더 저음이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 현상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혈액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혈관 쪽에다가 초음파를 쏴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얘가 혈류가 저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면 우리가 쏘는 방향에서 반대 방향 저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사돼서 돌아오는 주파수가 더 낮아지고요, 그죠? 그다음에 혈류가 앞쪽으로 나오고 있으면 주파수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다음에 만약에 혈류의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느리면은 그 주파수의 변화폭이 더 작아질 거고요. 혈류가 빠르면은 주파수의 변화폭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피가 잘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영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파수의 변화폭이 커지면은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 나타내고요. 주파수의 변화폭이 이제 작으면은 파란색으로 나타내면은 우리가 이 영상만 보면은 어느 곳에서는 피가 빠르게 흐르고 어느 곳에서는 피가 느리게 흐르고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이용하면은 동맥경화라든가 이런 것들 진단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동맥경화가 있으면은 피가 느리게 흐르잖아요, 그죠? 장애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동맥경화 같은 거 조기 진단을 할 때 이런 이제 블러드 펄퓨전 이미징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미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다 했네. 그래서 빠르게 한 2시간 반 정도 동안에 초음파 영상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초음파 영상이 뭐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고 하는 대략적인 개념은 알 수 있겠죠, 그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요 초음파 영상이라는 것도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초음파에 대해서만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요. 사실 MRI도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은 한 학기 동안 그 전에 나왔던 이퀘이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어디서 유도가 됐는지 그런 것도 다 해야 되고, CT도 사실은 뭐 한 학기 동안 해야 되고, 그죠? 다 한 학기 동안 해야 되는 거를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학기 만에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이 정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영상 기기들에 대해서 원리 위주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다뤄야 되는 대부분의 기기들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다음 시간에 다음 주 목요일에
너무 부담을 가지 마세요. 가지 말고 그냥 CT 쪽이 통째로 다 빠지니까 초음파 쪽도 우리가 뭐 이런 뭐 수식 같은 걸 했지만 내가 뭐 구체적으로 수식 유도하는 거를 뭐 하나하나 다 이렇게 꼼꼼하게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수식 부분들도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그냥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아까 내가 설명한 게 왜 이게 W하고 D하고가 이렇게 이제 비슷해져야 되느냐, 왜 갭이 줄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 개념 정도 이해하면 되고요. 메인 로브가 이렇게 좁아지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주파수가 높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뭐 그거 내가 아까 설명한 것들 있잖아요. 왜 주파수가 높아지면 어테뉴에이션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주파수를 어느 정도 이상까지는 높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폭을 이제 넓히려고 하면은 그러면 어레이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일렉트로닉스가 많이 필요하게 돼가지고 실용적이지가 않다. 뭐 내가 지금 말한 거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이런 이제 개념적인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 이해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러면 별 문제 없이 시험을 잘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수고했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시험 끝나고 바로 가버리면 안 돼요. 시험 끝나고 내가 도착을 해가지고 뒤에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수업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